자, 이번 시간에는 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관점을 생태체계 관점과 강점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태체계 관점은요, 우리가 인행사에서 다뤘던 내용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체계 관점, 사회체계 이론, 체계 이론 등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를 환경 속의 인간 관점으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계는 부분인 동시에 전체다. 홀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히 부분을 합한 이상이다.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의 변화는 전체 변화에, 다른 부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상호성, 호혜성. 그 다음에 다체계적,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계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도요. 경계, 개방체계, 폐쇄체계, 그 다음에 혼론, 기본으로 부분성과 그 전체성을 공존하고 있다라는 혼론 개념도 우리 얘기를 했었고요. 엔트로피, 네겐트로피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건 엔트로피, 그리고 그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건 네겐트로피라고 얘기를 하죠. 체계가 항상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하려고 하는 거, 기존 균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던데요. 기본으로 항상성 때문에 체계는 행동 방식의 규칙성을 갖게 됩니다.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역기능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등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결과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건 다중종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투입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전환의 과정을 거쳐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괜찮으면 다음에도 더하자라고 플러스 정적 환류를 하게 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해 라고 부적 환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체계의 과정은 투입, 전환, 산출, 그리고 피드백, 즉 환류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을 상호교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이 환경의 요구나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이나 전략을 대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욕구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 이것을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브롬펜브레너는 미중 왜 것이 해서 5가지의 생태체계적 환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기에 속해서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건 미시체계고요. 개인이 속한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와 연결망을 중간체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인이 직접 속한 체계는 아니지만 그 미시체계를 둘러싸고 있어서 미시체계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외체계 혹은 외부체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제도나 문화나 혹은 국가 이런 것들을 거시체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 생태체계 관점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보지 말고 개인을 환경 속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상호 관련이 돼서 영향을 주는 상호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분석 틀이라든지 관점을 제시하는 거지 구체적인 기법을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이제 그 생태체계 관점을 토대로 개인을 둘러싼 미시, 중간, 거시체계들 사이에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좋은 사정도구를 생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점 관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셀리비예요. 그 외에 밀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강점 관점은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90%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잘 하고 있는 10%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이 90%를 제거 혹은 줄여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전문가가 너의 문제, 역기능, 증상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해서
진단을 해서 그 문제를 감소, 제거시켜주는, 그래서 이때 클라이언트는 진단에 따라 특정의 증상을 가진 자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건 실천가가 자신이 고안한 치료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의 병리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사람의 그 문제는 어디서 왔나? 옛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 이 사람의 병리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리적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90%의 문제를 줄일까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병리가 왜 발생했는가, 과거를 막 추적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강점 관점은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잘 하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외상이나 학대와 질병이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전과 기회가 되는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전문가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진 능력과 자원, 요런 것들을 강점, 요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이때의 강점이나 능력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가진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이 포함하고 있는 자원과 강점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지금 네 증상의 원인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와 가능성에 대한 희망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은 자원과 강점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고, 희망과 가능성을 강조한다라는 얘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그 사람을 진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상처는 약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강하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입의 핵심은 전문가의 전문성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열망이 기본, 즉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점 관점의 실천 원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환경에게는 강점과 자원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클라이언트가 바로 변화의 열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협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파트너십 혹은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력적 파트너십을 이룰 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은 아까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성장과 변화에 상한선을 두지 마라. 그 사람이 꿈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강점 관점에 토대를 둔 대표적인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바로 역량 강화 모델과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 그래서 강점 관점에 토대를 둔 역량 강화 해결 모델, 그래서 강력해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 역량 강화 모델을 권연부여 모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연부여 모델은 강권해, 강권해 혹은 강력해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강권해 혹은 강력해에서 해결 중심과 역량 강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강점 관점의 마인드를 공유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역량 강화 실천 혹은 임파워먼트인데요. 얘는 강점 관점의 핵심 내용들을 동일하게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임파워먼트 실천 부분은 있잖아요. 이게 2교시에 실천론도 있고 실천 기술론도 있는데 이 두 과목 모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노다지예요.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병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가능성에 대한 그 사람 독특해, 적극적인 참여, 결정권, 그 다음에 권리를 가진 소비자라는 건 뭐죠? 전문가에 의해서 치료되는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리고 파트너, 아까 협력적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가와 파트너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력적 파트너 관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관계예요.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게 빈곤 지역에 함께 살면서 빈민들과 함께 움직였던 게 인보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임파워먼트 실천의 기본 기원은 인보관 활동에서 찾을 수 있고, 인보관 활동가들은 사회의 구조
구조와 문제 때문에 억압받는 집단 혹은 빈민들, 소요계층 혹은 다양한 계층들의 이 억압된 문제 혹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파워먼트 실천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항상 지역 환경의 문제에 토대를 두었어요. 그래서 생태체계적 관점, 환경의 자원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자원을 동원하거나 권리를 옹호한다.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억눌린 억압 체계 내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실체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파워먼트예요. 그리고 그 억압적인 구조에 함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억압된 보이지 않는 구조의 변화를 취하죠. 이게 이제 제도적 차원의 인파워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점, 자원 그리고 둘이 함께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 권익을 옹호하는데 이제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거, 불평등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개입의 단계는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7페이지 상단에서 이루어져요.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라고도 하고 발달 단계라고도 얘기해요. 디벨롭먼트를 발전, 발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발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발발 이렇게 외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대발전 이렇게 외우세요. 대화, 발견, 그리고 마지막은 전, 발전이다. 그리고 발전은 발달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 단계에서는 이 문제는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오거든요. 일단 만납니다. 자, 만나서 뭘 해야 돼요?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고요. 현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이렇게 하자라고 방향 혹은 목적을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견 단계는 일종의 사회복지 실천의 어세스먼트, 사정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뭔지, 자원이 뭔지, 역량이 뭔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사정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발견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성과를 집대성하고 또 다른 기회들을 만드는 거, 창출하는 거, 이게 디벨롭먼트예요. 자원을 활성화하고 성공을 확인하고 더 나은 기회를 확장하는 건 발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준 이념에서 다양화 뭐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 역량도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걸 문화 절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다. 그래서 서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편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할 것, 그리고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성찰하고 뭐 등등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골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화라는 거예요. 동화는 야, 니네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 문화 따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소수자의 동화를 요구한다, 동화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동화를 강조한다라는 건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장이에요. 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역사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905년에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최초로 채용했다는 얘기. 그리고 10년 뒤인 1915년에 플렉스너가 그 당시 이제 자선조직협회 멤버들한테 전문성의 5도 요소를 모두 결핍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1917년에 메리 리치몬드가 최초의 가르칠 교재 사회 진단을 집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사회복지 그러니까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준 이런 특징이 강했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 교육된 사람들의 시대 1920년대는 진단주의 시대였고, 그러다가 다시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쪽은 진단주의, 그 다음에 1930년대는 기능주의,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는데, 이걸 언제 1950
1997년에 헬렌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에서 최초로 통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가 통합 모델이 통합적 접근이 등장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 배경이라면 1950년대 후반, 50년대 후반에 통합 방법론이 통합적 접근 방법이 왜 등장했는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초 모델이 이제 헬렌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플렉스너한테 까이고 난 다음에 니네 전문성 없어 이러고 난 다음에 전문화되는 거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전문, 나는 이거 전문. 그러니까 딴 건 안 해. 너무 막 부잡스럽게 이것저것 많이 하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분화되고 서비스가 너무 파편화되었는데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는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건 이거 전문기관 가야 되고 이건 이거 전문기관 가야 되고 이건 이거 전문기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개별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기관들을 각각 따로따로 찾아다녀야 되는 근데 그거를 잘 찾아다닐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가 전문기관인지를 모르면 결국엔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결국은 실천의 가장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는가.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런 4가지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나는 이것만 전문이니까 이것만 할래. 이게 아니고 적어도 이것을 두루두루 커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문주의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일반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두루두루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이것만 전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너무 분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식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전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직장 이동은 그 영역 내에서만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 나는 노인 문제만 전문이에요. 그러면 아동이나 장애인 쪽으로는 직장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 내 상호 협력도 어렵다는 거죠. 소통 자체가 서로 용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가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생태체계 관점, 즉 사회체계 이론이 도입이 되면서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라는 게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다양한 것들이 또 서로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방법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대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의 특징은요. 기본으로 서비스가 너무 파편화됐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한 식구인데 공통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내가 뭐 전문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그다음에 생태체계 관점을 토대로 해서 인간과 환경체계를 같이 고려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환경 속의 인간, 환경과의 관계, 그다음에 인간과 환경의 연결, 그다음에 순환적 인간성, 그다음에 개인과 체계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주변 체계의 자원 발굴, 그다음에 주변 체계 이해, 그래서 생태도 작성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연결이 되는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계도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 문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가족의 현재 문제가 원가족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결국은 가계도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서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이게 맥락 속에서 보자라는 그런 식의 접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접근하자 일반주의 실천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이나 방법을 폭넓게 활용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 방법만이 최선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도 결국은 연결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때는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 방법을 우선으로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양한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고요.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강점을 강조하고 생태체계적인 환경을 강조하고 강점을 강조한다라는 건 같이 협력하겠다, 클라이언트가 참여하겠다, 권리가 있다, 클라이언트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한다,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정체성 확립에도 공통 요소의 도출에도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에 딱 맞는 원조를 하는 데에도 그다음에 다양한 체계에 대한 접근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적인 통합 방법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게 1957년에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었고요. 얘는 자아심리학이나 듀이의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역할 이론, 체계 이론 등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주로 이 모델은 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40쪽으로 가시면 콤튼과 갤러웨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1970년대 중반의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에서는 개인, 집단, 환경 간 상호작용 모델로 초점을 좀 확대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펄만으로 오시면은요, 펄만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의의는 1957년에 처음으로 기능주의와 진단주의를 절충한 모델이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 목표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입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펄만은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문사장과예요. 문사장과. 그래서 문사장과 문제 해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들이 어떤 기관에 찾아오죠. 장소에 찾아오죠. 사회복지 기관에.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 실천이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핑커스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이에요. 아까 이제 기본으로 펄만이 문제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4P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제와 사람과 그 다음에 장소와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체계를 핑커스 미나안은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체계고 그 사람에게 실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서비스를 요청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그 사회복지사 혹은 그가 속한 사회복지 기관은 변화매개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기관이 개입을 통해 변화를 시키는 대상 혹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표적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같이 상호작용하는, 함께 협력하는 모든 체계를 행동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표적 체계 문제에서요. 가족센터의 교육 강좌를 수강 중인 결혼 이민자 A의 도움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한 결혼 이민자 A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그 사람을 돕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회복지사는 변화매개 체계가 됩니다. 근데 가족센터를 이용하면 바람난다라고 A의 시어머니가 자꾸 통제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개입을 통해 누구를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의 대상이 되는 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표적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A는,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요. 자, 그럼 요청을 받아 도움을 주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A는 변화 매개 체계가 되고요. 도움을 요청한 어머니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통해 변화를 시키려고 아들 C와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아들 C와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 C가 개입을 통해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표적 체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누구랑 협력했다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사회복지사랑 협력을 했대요. 그래서 상호작용 같이 노력을 하는 체계는 행동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즉 변화매개 체계와 협력을 한 행동 체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콤튼과 갤러웨이가 이 4체계에다가 두 체계를 추가해서 6체계 모델로 발전을 시켜요.
그게 이제 하나는 의뢰 응답 체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체계가 됩니다. 자, 의뢰 응답 체계는요. 의뢰 응답 체계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서의 사례에서 클라이언트 체계는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즉 자발적인 클라이언트예요. 자, 근데 의뢰 응답 체계는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법원이 너 깜빵갈래 치료받을래? 그 다음에 경찰이 너 깜빵갈래 치료받을래? 상담받을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경찰에 의해서 변화매개 체계인 전문기관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게 된 사람을 우리가 응답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을 보낸 법원이나 경찰을 의뢰한 체계다 해서 의뢰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해 폭력을 가하던 남편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의뢰가 되었다면 경찰이 의뢰 체계가 되는 거고요. 폭력을 가하던 남편은 응답 체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뢰를 받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변화매개 체계가 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중독관리 전문가는 둘 다 이제 변화매개 체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체계라고도 하고 전문가 체계라고도 하는 것은요. 변화매개 체계, 즉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기관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에 기반이 되는 요 배경이 되는 체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체계라든지 이들은 전문가 협회나 전문기관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전문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들은 전문직의 가치를 따르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입각을 해서 실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체계 혹은 전문가 체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전문가 체계는 전문성에 기반이 되는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매개 체계인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체계나 전문가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사례, 2025년도 사례를 보면 자, 사회복지사 A는 변화매개 체계인데 근데 그 A가 개입 과정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개입을 하기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의 워크숍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워크숍 혹은 협회는 전문가 체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는 학폭 가해자인 학생을 만났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 친구를 보냈거든요. 얘는 의뢰 체계가 되고 학폭 가해 학생은 응답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와 의논을 해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해결을 하고 있다면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는 보다 더 전문성 있는 판단을 도와주는 전문 체계 혹은 전문가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예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전문적 관계죠. 전문적 관계는 사사로운 관계하고는 달라요. 합의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리라 라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가 중심이 되는 합의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에 의해서 시간 제한을 둡니다. 시간 제한 없이 관계가 지속이 된다. 이거는 틀리는 얘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관계 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회복지사가 집니다. 이거를 사회복지사가 관계 형성을 주도한다. 전문가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죠. 전문성에 기초한 권위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윤리 강령에 따라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오답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오답이 나왔는지를 좀 체크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단골 오답들을 좀 알아보시고요. 자, 전문적 관계의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성에 기초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갖는 책임감을 얘기해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도 헌신과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가 2022년, 2024년 모두 나왔습니다. 둘 다에게 책임감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책임감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일관성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실하게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되죠.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진실하게, 즉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것을 진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실성과 사실의 일치성은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치한다라는 건 대화 내용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건데, 말과 행동의 일치를 사실 진실성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구분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감하다라는 거는요,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포착하는 능력이에요. 특별한 단서 없이도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포착하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민감한 포착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감정 그리고 그 의미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여기까지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민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한다라는 걸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기 인식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문화적 역량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신이 내 문화적 배경과 그것이 초래하는 어떤 문화적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를 자기 점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나 행동 습관이나 편견 등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이라고도 하고 자기 개방이라고도 하는 거는요.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가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자녀가 있나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개인정보를 물어보진 않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자기 노출을 되게 주저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자기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꺼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이 됩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럴 때 자기 노출의 내용과 감정이 일치한 진실한 자기 노출이어야 되고요. 너무 지나친 노출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따라서 양과 형태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사적인 질문을 할 경우에는 간결하게 대답하고 초점을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3번 나왔습니다. 자, 문화적 민감성은요, 다문화 생활 경험과 가치에 맞는 개입 전략을 개발을 하고 클라이언트와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적 관계의 형성이에요. 비에스텍 혹은 비스텍이라고 하는 학자가 전문적 관계 형성의 7대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거 개의, 통수, 비자비로 외우세요. 개의, 통수, 비자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로엔버그 돌고프가 얘기했던 윤리원칙의 중거틀 생평자초의 3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평자초의 3사진, 그 다음에 비스텍의 개의, 통수, 비자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개의 뒤통수를 자비롭지 않게 가격하는 아주 나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개의 통수, 무자비가 아니라 비자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개인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 혹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혹은 개별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존재로 개별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외롭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계속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을 상실하는 경험을 겪은 사람이 얘기하는 외롭다라는 말과 오랫동안 혼자서만 살아왔던 사람이 얘기하는 외롭다의 의미는요,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도적 감정 표현은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돕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라, 이거 아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딴 데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로는 괜히
표현했다가 후회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할까요?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알아차렸을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공감해 줄까? 요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인데,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핵심은 일단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의 감정을 알아챘고 그것에 공감한다라는 걸 적절한 수준에서 반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게 통제된 정서적 관여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반응을 전달을 할 때 잘 컨트롤하라,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을 하라, 이것을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의 가장 핵심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는 개별화를 반영해야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수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을 해주면 클라이언트가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안도감을 갖게 해서 보다 더 문제 해결에 이제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수용은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허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뭐 일탈 행동이라든지 뭐 범죄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라요. 네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이제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비심판적 태도는요, 그야말로 심판하거나 혹은 비난하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말은 전문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판단이나 평가는 필요하지만 클라이언트 가치관을,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이건 다 네 탓이야, 이런 식으로 심판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결정이에요.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존중하는 건데, 근데 네가 다 결정해, 나는 빠질래, 이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돕기 위해서 결정 전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 그리고 각 대안들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클라이언트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과를 충분히 고려를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충분히 얘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 결정입니다. 자, 자기 결정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밀 보장에도 그렇고 둘 다 예외가 있습니다. 둘 다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결정에서의 예외는 대표적으로 자기 결정도 그 다음에 그 비밀 보장도 대표적인 예외는 자해의 가능성, 뭐 자살을 하겠다. 그 다음에 타해의 가능성, 학대나 폭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불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자기결정이나 비밀보장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자기결정이 제한이 되는 건 대안 자체가 너무 없을 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제한적일 때, 혹은 기관의 기능상 이런 자기결정을, 뭐 예를 들어 나는 오늘부터 여기 기관에서 술 마시기로 했어요. 이건 기관 규정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규정상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결정에 제한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보장은 뭐 내용은 아실 거고요. 비밀보장의 예외는 자해나 타해, 그리고 불법적인 게 있고요. 그 외에 법정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를 명령받았을 때, 주로는 이제 뭐 사망사고라든지 심각한 학대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담당 사회복지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때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비밀보장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치료를 위한 전문가 회의,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를 할 때 그 사례회의 내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적 원조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와 역전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어떤 감정을 표출할 때 이 감정의 실체가 사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과거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했던 감정이 지금 사회복지사한테 확 올라와서 표출이 되는 경우, 이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이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가 과거 타인에 대한 감정을
지금 사회복지사한테 보이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문제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클라이언트나 주변인에게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역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마치 자신의 과거 어떤 인물처럼 느껴서 무의식적으로 그 인물처럼 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사료관리팀장이 기본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서비스 규칙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되게 불성실한 클라이언트인 B에 대해서만 너무너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료들이 지적을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 후유증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당한 경험을 비추어서 이 클라이언트도 나와 같은 학대 경험을 겪은 사람이니까 그때의 나 같은 나를 보는 듯한 심정으로 대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클라이언트의 부모를 면담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원망 이런 것들이 막 표출이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역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입 초기에 양가 감정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가 감정은 변화를 원하는 마음과 원치 않는 마음이 공존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으로 저항 심리를 낳게 되는데,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두 번째 세션에서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예 말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입 자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초반부에 양가 감정을 최대한 수용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항감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침묵은 저항의 대표적인 한 유형이래요. 클라이언트가 침묵할 때는 섣불리 깨지 않고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7장의 이 부분 면접 기술, 초기 단계의 면접 기술에서 침묵도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초기 단계 면접 기술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너무 길어지거나 자주 발생할 때는 침묵 자체, 그리고 침묵의 의미, 침묵의 이유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너무 침묵이 계속이 돼서 그래서 면접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도와주겠다. 그때 편하게 다시 오시라라고 면접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자발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얘기하면서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의뢰 한쪽과 그다음에 의뢰 된 쪽, 그래서 의뢰 한쪽, 경찰이나 법원은 의뢰 체계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변화매개 체계에 의뢰했어요. 그럼 이 의뢰된 사람을 응답 체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야,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억지로 오게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온전히 온화한 태도로 수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면담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충분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너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람직한 원조관계에 적합한 사회복지사 행동은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상으로 3, 4, 5, 6장까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7, 8,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